죽는 순간까지 밥 타령이라니. 식모 할멈, 고작 이 녹그릇 따위를 주려고 이 바쁜 날을 부른 겁니까? 평생을 할멈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노파의 마지막 유품. 도진 씨는 그것이 노망난 식모의 집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녹그릇을 뒤집어 본 순간 도진 씨의 세상은 지옥보다 더한 참회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릇 뒤편에 피를 토하듯 눌러쓴 30년의 기록. 당신이 더럽다며 밀쳐냈던 그 거친 손길은 사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된 당신의 진짜 어머니 김은실 여사의 손이었습니다. 재벌가 안채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인신매매와 착취, 아들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문간방에서 잔반을 먹으며 버틴 어머니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30년. 오늘 그 녹그릇 밑바닥에 숨겨진 피눈물의 진실이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최대 식품 기업인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남도진. 35의 나이에 차기 회장직을 예약한 그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남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에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명문 종갓집의 귀한 핏줄이라는 배경까지.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도진의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의 눈빛은 늘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으며 가슴 한구석에는 그 어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 구멍의 시작은 아마도 30년 전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화려한 안채에는 언제나 기품이 넘치고 차가운 어머니 한영의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예법을 가르쳤고 성적을 관리했으며 가문의 후계자로서 가져야 할 오만함을 심어주었죠. 도진은 단 한 번도 영예의 품 안에서 따스한 심장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녀가 도진을 안아줄 때면 늘 빳빳한 실크 옷감의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 온기를 채워주던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문의 구석진 곳, 문간방에 기거하며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식모 할멈 은실이었습니다. 도진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웠다는 유모. 도진은 자라면서 집안 어른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도진아, 저 여자는 천한 몸이니 너무 정붙이지 마라. 내가 먹고 입는 걸 수발드는 종일 뿐이다. 주인이 종을 아끼면 가문의 기강이 무너지는 법이야. 도진은 가문의 후계자답게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자 그는 자신을 볼 때마다 애틋한 눈빛을 보내는 은실을 철저히 벌레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은실이 정성껏 끓여온 보양죽을 냄새난다며 싱크대에 쏟아버린 적도 있었고, 명절에 그가 입었던 새 옷을 직접 빨겠다며 조심스레 가져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더러우니 만지지 말라며 뿌리친 적도 많았죠. 은실은 그럴 때마다 늘 굽은 등을 더 낮게 숙이며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룹 승계를 위한 운명적인 이사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수천억 대의 계약서와 씨름하던 도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고향의 종갓집을 수십 년째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문간방 은실 할멈이 위독합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셔서 지금 시내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멈이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대표님 얼굴을, 아니 도련님 얼굴을 그렇게 찾으시네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진은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유럽 투자사와의 화상 회의였습니다. 겨우 집안 식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이 중차대한 시간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죠. 하지만 가문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평생 수발든 유모를 나 몰라라 했다는 소문이 제게에 퍼지는 것은 전략적으로 손해였습니다. 도지는 찝찝한 마음을 억누르며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 명령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한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전선과 기계에 둘러싸인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도진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혹은 먼지처럼 존재했던 은실이었습니다. 도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이미 초점이 풀려가던 은실의 눈동자가 기적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주름진 손을 뻗어 도진의 값비싼 수투솜의 끝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은실은 힘겹게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진은 마지못해 귀를 그녀의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28년 동안 들어왔던 그 비천하고 낮은 쉰 목소리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진아, 내 새끼, 밥은 먹었냐? 절대 굶지 마라. 아프지 말고. 도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평생 도련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 살던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마치 핏줄을 부르는 듯한 지독한 애틋함을 담아서 말이죠. 은실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고 심장 박동기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뱉으며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도진은 굳어버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왜 저 노파가 저런 표정을 짓지? 라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은실이 숨을 거두자 옆을 지키던 간호사가 침대 밑에 소중하게 놓여있던 낡은 보자기를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이 보따리만큼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보호자분께 꼭 전해달라는 유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도진은 그 낡고 묵직한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은 수만 번 기워낸 듯 누더기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장례는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 영애 여사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식모 장례에 내가 왜 시간을 뺏기니? 그 여자는 가문에서 준 만큼 살다 간 거야. 얼른 회사로 돌아와라. 도진 역시 그 말에 수긍하며 보따리를 차 뒷좌석에 던져둔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진은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그 낡은 보따리가 자꾸만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도진은 서류를 덮고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매캐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였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뜻밖에도 녹그릇 세트였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리고 낡은 수저 한 벌. 30년은 좋게 넘었을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릇들은 거울처럼 도진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형광등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정성껏 닦았기에 노쇠가 이토록 맑은 빛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겨우 이 고철 덩어리를 물려주겠다고 임종까지 나를 부른 건가. 도진은 허탈한 마음에 녹그릇을 보따리 속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녹그릇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고 누런 천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본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입는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고운 면직물 저고리의 가슴 부분에는 세월이 흘러 검붉게 변해버린 핏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도진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낡은 녹그릇과 피 묻은 베넷 저고리. 평생 남의 집 문간방에서 남들이 남긴 잔반을 처리하며 살았던 식모. 할멈이 왜 이런 물건들을 죽는 순간까지 목숨처럼 간직해온 것일까요? 도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녹그릇 하나를 들어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릇의 밑바닥 가장 은밀한 그곳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한자 한자 피를 토하듯 눌러쓴 정교한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천리난 날 1991년 4월 2일 아프지 마라 내 새끼. 도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991년 4월 도진이 돌을 채 넘기기 전에 날짜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그릇들을 뒤집었습니다. 국그릇 바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도진이 첫걸음마 한 날 1991년 10월 14일 장하다 내 강아지. 그리고 가장 작은 창기 바닥에는 도진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마지막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엄마라고 처음 부른 날 1991년 12월 25일 세상이 다 환해지던 날 도진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1991년의 크리스마스 도진이 처음으로 입을 떼어 엄마라고 불렀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록한 이는 안채의 화려한 실크 침대에 누워있던 한영의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문간방 차가운 아랫목에서 걸레질을 하다 아들의 옹알이를 듣고 녹그릇에 눈물을 흘리며 날짜를 새기던 식모 은실이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 서늘한 구멍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저 할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남남인 식모가 내 성장 기록을 자기 뼈에 새기듯 기록해둔 거냔 말이야.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30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자신의 고귀한 혈통의 난생 처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녹그릇의 광택 뒤에 숨겨진 30년의 피눈물이 이제 막 도진의 견고한 세상을 향해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진은 보따리 속에 손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아직 인화되지 않은 낡은 필름 한 통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그 필름 속에는 도진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제 화려한 기업의 후계자가 아니라 평생을 그림자로 살다간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가련한 아들이 되어 거대한 괴물과 맞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안개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명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인신매매와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녹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30년의 눈물은 이제 강물이 되어 성진그룹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뿌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진은 녹그릇을 뒤집어 든 채 사무실 한가운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노쇠의 광택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1991년 12월 25일 도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입을 뗐던 그 기적 같은 날을 기록한 이가 안채의 주인 한영애가 아닌 문간방 식모 은실이었다는 사실은 30년 동안 경고했던 도진의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보따리 구석에서 손끝에 닿았던 그 차가운 금속통, 아직 인화되지 않은 낡은 필름 한 통을 꺼내들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이 무거운 녹그릇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까? 도진은 그 길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현상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인화된 사진들을 받아든 도진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실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종갓집 뒷마당의 낡은 사과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기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가슴팍에 핏자국이 묻은 그 베네저고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번진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도진아. 이 어미는 너를 단 한순간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한 적 없다. 내가 먹는 밥그릇이 차갑지 않게 평생을 닦고 또 닦으마. 도진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고작 유모가 주인 집 아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의구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가 되어 도진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진은 그 길로 밤을 도와 경북 안동에 위치한 본가 종갓집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저택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서늘하고 기괴했습니다. 안채 거실에 들어서자 한영의 여사가 마치 도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예의도 없이 웬일이니? 은실 할멈 장례는 비서에게 맡기라고 했을 텐데. 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은실의 녹그릇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바닥에 새겨진 엄마라고 처음 부른 날이라는 글귀가 한 여사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우리 집 식모가 제 성장 기록을 자기 전 재산인 녹그릇에 새겨두었을까요? 그것도 제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날을 말입니다. 왜 안채가 아니라 문간방에서 제 인생이 기록된 거죠? 한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제 주제도 모르고 헛것을 적은 모양이구나.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우리 집 귀한 자식을 수발들다 보니 잠시 제 자식인 양 착각이라도 했겠지. 너도 알잖니. 그 여자가 좀 유난스러웠던 거. 그런 고철 덩어리에 마음 뺏길 시간 있으면 이번 달 실적이나 보고해라. 넌 이 가문의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 착각이라고요? 그럼 이 베넷 저고리에 묻은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고 은실 할멈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고 내 새끼라고 부르며 죽어가는 식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 제발 숨기지 말고 말해보세요. 저 할멈과 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도진의 사자후가 거실의 고가구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사의 온화하던 가면이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서늘한 정막 속에 날카로운 타격음이 퍼졌고 도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도진, 내가 지금 어디서 감히 그런 망령된 소리를 입에 담느냐? 너는 이남씨 가문의 고결한 핏줄이자 내 아들이다. 저 천한 문간방. 할멈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귀한 존재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짐승 같은 계집의 이름을 내 앞에서 거론해. 한 여사의 발작적인 분노를 보며 도진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서린 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30년 동안 지켜온 거짓 성벽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악마의 공포였습니다. 도진은 붉게 달아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한 여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당함이 제 눈에는 왜 처절한 발악으로 보일까요? 만약 제가 그 노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겁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피가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 문간방 차가운 바닥에 제 진짜 뿌리가 있는지. 도진은 그대로 몸을 돌려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한 여사는 등 뒤에서 게 누구냐? 당장 저놈을 잡지 못해. 저 미친놈을 당장 방으로 끌고 가. 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의 결연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진은 저택 가장 구석진 곳, 이제는 주인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식모할멈이라 부르며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좁고 낮은 문턱. 은실 할멈이 30년 동안 매일 같이 걸레질을 하고 남은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머물렀던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녹그릇을 닦을 때 쓰던 쇳가루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구라고는 칠이 다 벗겨진 작은 서랍장 하나와 낡은 요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방 한가운데 서서 벽면을 손끝으로 훑쳤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장식 하나 없는 누렇게 바랜 벽지 귀퉁이가 습기 때문인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도진은 홀린 듯 그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찌지직 소리와 함께 벽지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그 안쪽 회벽 위로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수천 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작은 종이 쪽지들이 벽면 전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지 귀퉁이, 달력 뒷장, 심지어는 약 봉투까지. 은실이 30년 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피눈물의 일기장이 벽 속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손을 떨며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쪽지 하나를 떼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0년 5월 5일. 오늘 내 아기를 안채에 뺏겼다. 내 배 아파 10달을 품어 낳은 내 새끼인데 저들은 돈 몇 푼에 나를 씨바지로 사고 이제는 내 자식 얼굴도 못 보게 한다. 가슴이 찢어져 젖이 불어 터지는데 안주인님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말라며 뺨을 때리신다. 나는 오늘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다. 내 새끼를 내 새끼라 부르지 못하고 도련님이라 불러야 하는 짐승이 되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쪽지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씨바지. 그 저주받은 단어가 도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평생 고귀한 핏줄인 줄 알았던 자신이 사실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사온 한 여인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평생 할멈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짓밟아왔다는 죄책감이 도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다른 쪽지들도 뜯어냈습니다. 1995년. 오늘 도진이가 나보고 할멈 저리 가 라며 밀쳤다. 아들아 괜찮다. 이 어미는 내가 그 화려한 안채에서 큰 인물이 된다면 1000번을 밀쳐도 웃을 수 있단다. 내가 먹다 남긴 밥 한 숟갈이 이 어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구나. 도진은 차가운 문간방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소리치던 날 당신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도진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저택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한편 안채에서 이 처절한 소리를 듣고 있던 한영의 여사의 눈빛은 서늘한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 지금 즉시 사람들을 보내. 문간방에 있는 것들, 종이 한 장 남기지 말고 전부 태워버려. 그리고 도진이가 그 천한 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지하실에 가둬.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진실의 안개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명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인신매매와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도진은 이제 화려한 기업의 후계자가 아니라 평생을 그림자로 살다간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가련한 아들이 되어 거대한 괴물과 맞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30년의 눈물은 이제 강물이 되어 성진그룹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뿌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진그룹의 황태자 남도진은 그날 밤 차가운 빗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평생 숨겨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어난 은실의 아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먼지 쌓인 문간방에 숨겨져 왔던 녹그릇의 비밀이 이제 피의 복수가 되어 가문의 심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문간방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영의 여사가 보낸 박전무와 장정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는 은실의 녹그릇 보따리와 벽에서 떼어낸 쪽지 몇 장을 품 안에 필사적으로 감춘 채 저택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장대비가 되어 도진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육체적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질문이 송곳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진짜 엄마인가? 나를 품어준 저 낡은 녹그릇의 주인이 정말 나의 뿌리인가? 도진은 빗물을 뚫고 서울 외곽의 사설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은실이 남긴 보따리 속 베네쩌고리에 묻은 마른 핏자국 그리고 한영의 여사의 방에서 몰래 챙겨온 칫솔을 증거물로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사흘은 도진의 35년 생애 중 가장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 터졌고 눈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핏발이 서서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줄담배만 태우던 도진의 앞에 마침내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가 놓였습니다. 도진의 손은 마치 사지가 마비된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찢듯 열어젖힌 도진의 눈에 서늘한 활자들이 박혔습니다. 피검사자어 한영애와 피검사잡이 남도진 친자관계 불성립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 피검사자시 김은실과 피검사잡이 남도진 친자 관계 성립 99.99%. 결과지를 본 도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0년 동안 그가 어머니라 부르며 무릎 꿇고 충성했던 여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생판남이었고 그가 천한 식모할멈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흑발로 걷어차던 그 여인이 자신을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도진은 피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남도진, 이 미친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엄마한테. 내 진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도진은 그 길로 미친 듯이 3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돈으로 매수되어 입을 닫았던 원로들과 이제는 이가 다 빠져 늙어버린 옛 일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멱살을 잡고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말해. 3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어. 똑바로 말 안 하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은 옛 집사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종갓집 안채에서 벌어진 추악한 거래의 전말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당시 종갓집 종손이었던 도진의 아버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판정을 받은 한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명문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젊고 건강하며 가난한 집안의 딸을 비밀리에 물색했습니다. 그렇게 돈 몇 푼에 선택된 것이 바로 시바지 은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은실은 아픈 부모의 병원비와 무너져가는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오듯 종갓집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별채댁이라 불리며 오직 때를 잇기 위한 기계처럼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은실은 도진을 낳자마자 아이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탯줄조차 직접 자르지 못한 채 안채에서 개처럼 쫓겨났습니다. 한 여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온 세상에 공표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지만 진짜 엄마 은실은 산후조리도 못한 차가운 몸으로 문간방 식모로 전락했습니다. 한 여사는 은실의 목에 칼을 겨누듯 서슬퍼런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식모로 살며 아이의 곁을 맴돌되 절대로 내 자식임을 밝히지 마라. 만약 엄마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새어나오면 내 친정 식구들은 물론 이 아이의 목숨도 보장 못한다. 그날부터 은실의 피눈물 나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안채에 들어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으면서도 아들이 자기를 향해 할멈 냄새나니까 저리 가 라며 무시하는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 여사는 어린 도진에게 매일같이 도끼를 주입했습니다. 도진아, 저 할멈은 천한 피를 가진 인간이다. 저런 것들이랑은 말도 섞지 말고 사람 취급도 하지 마라. 내 옷자락 끝이라도 저 손이 닿으면 당장 버려야 한다. 한 여사는 친어머니를 가장 잔인하게 학대하는 법을 아들에게 조기 교육시킨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복수와 착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진은 기억 속의 장면들이 지옥의 환영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기뻐서 몰래 구석에서 소매로 눈물을 훔치던 은실의 등을 발로 차며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을 흘려? 재수? 옴붓게 당장 나가서 마당이나 쓸어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정성껏 닦은 녹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 내밀던 그녀의 거친 손을 밀쳐서 뜨거운 국물을 그녀의 발등에 쏟게 만들고는 이 고철 덩어리 좀 눈앞에서 치워. 구역질 나니까. 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던 자신의 오만함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은실은 대인 발등을 뒤로 감추며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들을 안심시키듯 웃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모진 발길질조차 그녀에게는 아들과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육체적 접촉이었기에 그녀는 그 아픔마저 사랑으로 삼켰던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더럽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식이 안채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벽 뒤에서 홀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벙어리 어머니였습니다. 도진은 주먹으로 검찰청 바닥을 쳐서 손마디가 터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한영애,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이 내 엄마라고?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은 도진은 그 길로 다시 본가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한 여사가 승전보라도 기다리는 장수처럼 당당하게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한 모양이구나. 그래, 내 몸속엔 그 천한 시바지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어쩔 테냐? 이제 와서 그 죽은 송장이라도 붙잡고 효도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세상을 향해 광고라도 할 테냐? 그러면 내가 쌓아온 그 화려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한 여사의 비아냥의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그녀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아니, 악마보다 더한 존재야. 내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고 내 손으로 내 엄마의 심장을 난도질하게 만들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엄마를 죽인 건 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이야. 한 여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서늘해서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름 없는 시바지 아들로 평생 가난에 찌들어 폐지나 죽고 살았을 거다. 내가 너를 성진그룹의 황태자로 대한민국 상위 0.1%로 키웠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누구 덕분인지 잊었느냐? 그 천한 여자는 너를 낳아준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제 역할을 다했으면 폐기되는 게 세상의 이치야. 너도 사업가라면 그 정도는 알지 않니? 도구? 우리 엄마가 도구라고? 당신은 오늘부로 끝이야. 나는 오늘부터 이남씨 가문의 가짜 핏줄을 포기하겠어. 당신이 준 이 더러운 이름, 위선적인 인생,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증거로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벗겨주겠어. 당신이 죽어서 갈 지옥은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도진의 선포에 한 여사의 눈빛이 사막의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곁에 선 박 전무에게 명령했습니다. 박 전무, 당장 이 미친놈을 끌어내. 이사회에는 남 대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요양 중이라고 보고해. 그리고 저놈이 가진 모든 카드, 계좌, 법인 권한을 지금 이 순간부로 정지시켜 실복 하나 걸치지 못하게 빈털터리로 내쫓아. 박 전무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진을 덮쳤습니다. 도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저항했습니다. 비켜. 이 더러운 손 치워. 한영애, 똑똑히 들어. 내가 당신들이 세운 이 위선적인 성벽을 반드시 산산조각 내줄 테니까. 내 엄마의 녹그릇에 담긴 그 30년의 눈물을 당신들이 피눈물로 돌려받게 해주겠어.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비 내리는 저녁, 도진은 저택 대문 밖으로 거칠게 내팽개쳐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고급 수트는 진흙탕에 더럽혀졌고 신발도 한 짝 잃어버린 채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어머니 은실의 녹그릇 보따리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빗속에서 그 녹그릇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무 멍청했지. 빗물인지 피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도련님 말고 내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러줄게. 세상을 향해 당신이 내 진짜 엄마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줄게. 엄마의 잃어버린 30년을 내가 다 찾아줄게. 성진그룹의 황태자 남도진은 그날 밤 차가운 빗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평생 숨겨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어난 은실의 아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먼지 쌓인 문간방에 숨겨져 왔던 녹그릇의 비밀이 이제 피의 복수가 되어 가문의 심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도진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속여온 한영의 여사의 가증스러운 얼굴, 그리고 자신의 친모를 식모로 부리며
짐승 취급했던 가문이 그 위선적인 성벽이 눈앞에 어지럽게 환영으로 떠올랐습니다.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날이 선 칼날처럼 서늘하고 맑아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차도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표이사의 직함도 모두 한순간에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어머니 은실이 30년 세월 동안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도지는 비를 피해 어두운 공원 벤치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다시 풀었습니다. 녹그릇들 사이로 아까는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지갑과 종이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은실이 평생을 문간방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지내며 모아온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도지는 그중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습기에 젖어 눅눅해진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도진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장의 통장 사본이 정성스럽게 풀칠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통장의 예금주는 남도진,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진은 핏발선 눈으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990년 6월 30만 원, 1990년 7월 30만 원, 2000년 100만 원.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실이 종갓집 식모로 일하며 받은 월급의 전부였습니다. 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수백만 원어치 와인을 따고 명품 수트를 계절마다 갈아입으며 오만하게 굴 때 그의 진짜 어머니는 구멍난 양말을 10번 넘게 꿰매신고 다 떨어진 고무신을 접착제로 붙여가며 그 피 같은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통장 옆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도진아,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애미가 없더라도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꼭 사 먹어라. 애미가 능력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이 푼돈뿐이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너는 절대 굶지 마라. 도지는 벤치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내가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소리쳤는데 은실은 아들이 남긴 밥짓거기를 찬물에 말아먹으며 30년 동안 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가문의 주인이 되길 바랐지만 동시에 언젠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들의 퇴로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이 있는 방향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영애가 증거를 지우고 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빗길을 가르며 다시 저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유리 조각에 찔리고 자갈에 찢겨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30년 세월이 타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저택 마당 한복판에는 커다란 드럼통 3개가 놓여 있었고 박 전무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은실의 문간방에서 끄집어낸 물건들을 가차없이 불 속으로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솜잎을 때 묻은 옷까지, 그리고 도진이 아까 미처 다 떼어내지 못한 벽지의 쪽지들이 화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멈춰. 이 인간들아. 그게 어떤 건데. 당장 멈추지 못해. 도진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박 전무의 눈짓 한 번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고 바닥에 맺혔습니다. 한영의 여사는 2층 테라스 위에서 그 광경을 우아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죠. 태워라.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을 지워. 우리 가문의 그런 천한 기록은 애초에 존재한 적 없는 거니까.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려보내면 그뿐이다. 한 여사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도지는 경호원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불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필사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은실이 30년 전 이 가문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피눈물 섞인 노예각서였습니다. 불길에 반쯤 타버린 종이 위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본인 김은실은 남씨 가문에 씨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친건을 포기한다. 아이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평생 종으로 봉사하되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모자, 관계임을 발설하거나 아이의 옷자락을 잡을 시 지급된 돈의 10배를 배상하고 친정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 각서 하단에는 은실의 지장이 뻘겋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장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한 여인의 단절 선언이자 피의 맹세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문의 품격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엄마를 노예로 만든 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종갓집의 전통이냐고. 도지는 타오르는 드럼통을 맨발로 걷어차며 포효했습니다. 박 전무가 도진의 가슴을 구두발로 짓누르며 비열하게 비웃었습니다. 남도진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타버린 종이 한 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성진그룹의 대표도 아니고 이 집안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저 미친 식모가 낳은 천출일 뿐이라고요. 이제 당신을 지켜줄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도지는 박 전무의 얼굴에 핏물이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위의 한 여사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외쳤습니다. 한영애, 당신이 내 엄마의 흔적을 불태울 수는 있어도 내 피 속에 흐르는 진실까지 불태울 수는 없어. 당신이 오늘 태운 이 죄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갈 거야. 똑똑히 봐. 당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천한 식모의 아들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이 가짜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도지는 불길 속에서 건져낸 반쯤 탄 각서와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챙겨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은실이 30년 동안 왜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는지, 왜 아들이 던진 멸시의 말들을 녹그릇을 닦으며 삼켰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문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아들만은 빛나는 자리에 있길 원했던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내리사랑. 빗속을 걷는 도진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배가 아프다며 투정 부리던 자신을 업고 밤새도록 문간방 아랫목에서 배를 문질러주던 은실의 거친 손마디. 사춘기 시절 반항심에 은실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우며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던 그녀의 구분 등. 도지는 그 구분 등이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미안함의 무게였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실은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은실이가 아니라 문간방 할멈으로 혹은 유모로 불리며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녀가 녹그릇을 닦으며 냈던 그 맑은 소리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고, 그녀가 삼켰던 아들의 잠바는 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속죄의 의식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당신이 나를 위해 포기한 그 목소리, 이제 내가 대신 낼게. 당신이 나를 위해 견딘 지옥 같은 30년,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울게. 당신은 식모가 아니라 나의 위대한 어머니였어. 도지는 밤거리를 헤매다 낡은 여관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눅눅한 이불 위에서 그는 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만 원씩 찍힌 숫자들이 마치 은실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은실이 아침 이슬을 맞으며 마당을 쓸고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자식 같은 아들에게 욕설을 들어가며 버텨낸 생명의 기록이었습니다. 3억 원. 재벌가 아들에게는 명품 시계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 도진에게 이 돈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영의 여사는 지금쯤 따뜻한 침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도진을 빈털터리로 내쫓았으니 가문의 비밀은 영원히 묻혔다고 안심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지옥 끝바닥까지 추락한 인간이 잃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 괴물을 움직이는 동력이 한 맺힌 모성애일 때 그 위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말입니다. 한영애, 당신이 태운 건 엄마의 물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지막 기회였어. 이제 내가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성문을 열어젖히러 가마. 도진은 빗줄기가 잦아드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은실이 닦고 또 닦아 거울처럼 빛나던 그 녹그릇이 이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문이 어둠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성진그룹의 모든 권력을 잃었지만 도진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로 맺어진 혈연의 힘이었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죄를 씻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30년의 긴 침묵이 끝나고 이제 진실의 사자후가 온 세상을 뒤덮으며 성진그룹의 위선적인 역사를 심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빗줄기가 잦아드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은실이 닦고 또 닦아 거울처럼 빛나던 그 녹그릇이 이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문이 어둠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도진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저택,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여사가 사람을 보내 모든 유품을 소각하던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도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직 다 타지 않은, 아니 불길조차 닿지 못한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가 그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택의 뒷담을 넘어 다시 들어간 문간방은 처참했습니다. 드럼통에 실려나간 가구들 대신 텅 빈 바닥에는 검은 재가 날아다녔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겨나가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죠.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지를 뜯어냈던 그 구석자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손끝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회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습기에 젖은 종이 뭉치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틈을 벌렸습니다.
낡은 벽지 한 겹 아래 또 다른 벽지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수천 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쪽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아까 챙겼던 몇 장의 쪽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였습니다. 은실은 30년 전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자신의 혀를 깨물고 침묵을 선택했던 그 모든 날을 이 벽 속에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쪽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1992년 가을. 오늘 내 강아지 도진이가 나를 보고 처음으로 할멈이라고 불렀다. 안주인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문 밖에서 들었다. 가슴에 정을 맞는 것처럼 아팠지만 나는 웃어주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다 안주인님께 매라도 맞으면 어쩌겠니? 서러워도 괜찮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할멈이라는 그 말도 내게는 천상의 노래 같구나. 도진은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도 전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벽지를 더 넓게 찢어냈습니다. 벽면 전체가 어머니의 피눈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도진이 은실에게 던졌던 그 잔인한 말들이 은실의 시선에서는 이토록 애절한 사랑으로 치환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도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가 내민 고구마를 바닥에 던졌다. 식모손에서 냄새가 난다며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애미 손이 흘기를 하느라 거칠어져서 너를 불쾌하게 했구나. 나는 내가 던진 고구마를 주워 먹으며 기도했다. 우리 아들은 평생 향기로운 것만 보고 고운 것만 만지며 살게 해달라고. 내 손은 썩어도 괜찮으니 너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도진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유모가 나타난 게 창피해서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던 그 비겁한 소년. 은실은 아들의 발길질에 채인 고구마를 흙을 털어내며 먹으면서도 아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의 거친 손을 탓했습니다. 도진은 벽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벽지 더 깊은 곳에서는 도진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진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여름, 도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응, 내 새끼라고 대답이 나오려 한다. 안주인님이 내 혀를 자르겠다고 협박하신다. 내 목소리가 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기로 했다. 아들아, 이제 이 애미는 말은 못하지만 가슴으로 너를 부르마. 내가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나는 평생 그림자로만 살다가 죽으마. 도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고 하는 신음만 냈던 이유가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지우고 한 여사의 협박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은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욕망을 녹그릇을 닦는 소리로 대신했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그 맑은 금소금이 사실은 도진아,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도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진은 벽에 붙은 쪽지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점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차가운 문간방 벽에 등을 기대고 아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글을 썼을 어머니의 외로움이 도진의 피부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한 여사는 화려한 안채에서 도진을 조종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진짜 어머니 은실은 이 습한 골방에서 아들이 남긴 잔반을 보물처럼 여기며 버텼습니다. 2010년 도진이가 남긴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이 남아 있었다.
안주인님 몰래 그걸 입에 넣고 한참을 씹었다. 내 아들의 기운이 서린 음식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도진아, 너는 알까? 이 애미는 내가 남긴 찌꺼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너는 이 집의 귀한 주인으로 살 거라. 나는 평생 내 밑바닥을 닦는 걸레로 살다가도 여한이 없다. 도진은 벽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비싼 스테이크가 질기다며 투정을 부릴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을 댄 밥알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나 들려올 법한 처절한 희생의 노래였습니다. 도진은 한 여사가 왜 그토록 이 방의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벽 자체가 한 여사의 위선을 증명하는 거대한 유죄 판결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마지막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쓴 듯 글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우리 아들 갓 태어났을 때 그 고운 얼굴만 어른거린다. 도진아, 애미는 이제 간다. 내가 평생 나를 식모로 기억해도 좋다. 아니, 차라리 나 같은 건 잊어버려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할 테니까. 다만 내가 나중에 하늘에 올 때, 그때는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다오. 그 소리 한 번 들으면 나는 영겁의 지옥도 웃으며 가겠구나. 도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실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죄책감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을 잊어야 아들이 편안할 거라며 끝까지 자신을 지우려 했습니다. 도진은 품 안에 든 녹그릇을 꺼내 그릇이 깨져라 꽉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노쇠에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닿아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런 말을.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도진의 절규가 텅 빈 문간방을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도진에게 남은 것은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부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벽에서 떼어낸 수천 장의 쪽지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한 여사가 태워버린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도진은 문간방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 좁은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갈아넣으며 지켜온 사랑의 요새. 이제 그 요새에서 나온 마지막 병사, 도진은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분노를 넘어선 신성한 사명감으로 타올랐습니다. 한영애, 당신이 태운 건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줄이야.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녹그릇을 닦으며 참아온 그 눈물이 이제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다. 똑똑히 지켜봐. 벙어리 식모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도진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태양이 아니라 심판의 태양이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녹그릇을 닦던 그 간절한 손길로 이제 한 여사의 목을 겨눌 진실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온 세상을 뒤흔들 어머니의 노래가 아들의 입을 통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어머니 은실이 남긴 쪽지들과 불길 속에서 건져낸 반쯤 탄 각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은실의 고향인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아갔죠. 그곳에서 도진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30년 전 은실의 아버지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한 여사의 사주를 받은 박 전무에 의해 억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 아이만 낳아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은실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은실의 친척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후론 어떻게 됐습니까? 은실이라는 그분 가족들은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집안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 돈을 주긴커녕 은실이가 아이를 보러 올까봐 친정 식구들을 협박해서 멀리 섬으로 쫓아버렸지. 결국 은실이 부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누나를 찾으러 서울로 올라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 그 집안 아주 악마 같은 사람들이야. 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 여사는 은실의 아이를 뺏은 것도 모자라 그녀의 뿌리까지 뽑아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여사의 잔인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찾아낸 30년 전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90년 5월의 그날 밤 은실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도진을 낳으며 심각한 과다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수술실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한 여사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내 아이부터 내놓으시오. 저 여자가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 혈통에 흠집 생기기 전에 아이부터 안채로 옮겨야겠소. 결국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핏덩이 도지는 친엄마의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한 채 한 여사의 손에 끌려 병원 뒷문을 통해 종갓집 안채로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반면 하혈이 멈추지 않아 의식을 잃었던 은실은 병원 측에 거액의 입막음 돈을 건넨 박 전무에 의해 퇴원 수속도 없이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몸조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습기가 올라오는 종갓집 문간방의 딱딱한 바닥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산후풍으로 온몸이 쑤셔 비명을 지르는 은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자식을 보고 싶으냐? 그럼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귀신이다. 내 자식은 내 아들로 살 것이니 너는 문간방 식모로 죽어 지내라. 만약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내뱉는 날엔 내 친정 식구들은 물론 이 핏덩이의 목숨도 보장 못한다. 그렇게 은실은 갓 낳은 자식의 울음소리를 담장 너머로 들으며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여사는 은실이 저지돌아 가슴이 퉁퉁 붓고 열이 나자 재수 없다며 그녀에게 전 말리는 약을 강제로 먹이고는 식모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은실은 자신의 젖 대신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옹알이를 유일한 생명줄로 삼아 30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일주일 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그룹의 차기 경영권을 논의하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상좌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진이 정신질환으로 요양 중이라는 거짓 보고가 올라갔고 이제 그녀의 꼭두각시인 친척 조카를 후계자로 세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눈빛만큼은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도진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도진은 박 전무의 얼굴을 가차없이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박 전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지는 피 묻은 주먹을 털어내며 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켜. 주인 아들이 왔다. 한 여사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은 척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남도진, 내가 미쳤구나. 그 천한 씨바지 여편네 유령이라도 씌운 게냐?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앉아 감투를 썼는데 그까짓 노예 하나 때문에 가문을 망치려 들어? 당장 끌어내. 도지는 가방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내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실의 녹그릇들이 쏟아져 나오며 쟁강거리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웬 고철 덩어리를.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녹그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이 성진그룹의 안방을 지켰던 한영의 여사가 아니라 문간방에서 남은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제 밑바닥을 닦아주던 제 친어머니 김은실 여사의 피눈물입니다. 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남도진, 입 닥치지 못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도진은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30년 전의 노예계약서, 그리고 박 전무가 은실의 친가족을 협박했던 녹취록을 띄웠습니다. 특히 당시 병원에서 한 여사가 애만 빼돌리고 여자는 죽게 둬라고 외쳤던 음성 녹취가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도진은 한 여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대를 이을 도구가 필요했던 거겠지. 그래서 가난한 여자의 자궁을 사고 그 여자의 입을 찢고 그 여자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30년 동안 내 엄마를 벙어리로 만들고 내 손으로 내 엄마를 때리게 만든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야. 한 여사는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자식도 못 낳는 내가 이 가문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 천한년은 돈을 받고 지 자식을 판 거야. 나는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너를 이 나라 최고의 후계자로 만들었어. 내 몸속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를 내가 금으로 닦아줬단 말이다. 그 순간 도지는 어머니의 녹그릇 하나를 들어 한 여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더러운 건 내 피가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욕망이야. 당신이 금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엄마가 닦은 이 녹그릇 광채보다 더러워. 당신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어. 도지는 이사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성진그룹의 모든 직위와 후계자 권한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경영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한영애 씨와 박 전무를 인신매매, 협박,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 회사가 누구 건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너를 키웠다고. 도지는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키운 게 아니라 사육했을 뿐이야. 내 진짜 엄마는 저 차가운 문간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 숨진 김은실 여사 한 분뿐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박 전무와 한 여사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지는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녹그릇을 어루만졌습니다. 녹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려? 이제 엄마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어. 엄마를 벙어리로 만들었던 저 가짜들이 이제야 입을 다물게 됐어. 이제 다시는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복수는 통쾌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녹그릇을 품에 안고 당당히 회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가문의 가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진실의 빛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한영의 여사와 박 전무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간 지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성진그룹의 추악한 시바지 스캔들과 아동학대, 인신매매에 가까운 착취 의혹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감옥 안에서도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죠. 증거가 불충분하다, 모두 도진의 망상이다라며 여론을 돌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 한 번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곳에서 가문의 심장에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성진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륨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내부로 들어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이 오늘 모든 것을 터뜨릴 거라는데 가문의 수치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겠군.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를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평소라면 그룹의 성장을 축하하는 거대한 조형물과 고가의 샴페인 타워가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흰 천이 덮인 작은 테이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한영의 여사는 병보석을 신청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눈가에는 인공 눈물을 떨어뜨려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독이 오른 뱀처럼 번뜩이며 도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조명이 꺼지고 단 한 줄기의 핀 조명이 단상 위를 비쳤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그 순간 도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성진그룹의 황태자로서 늘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던 그는 없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고 세탁 세제 냄새가 날 것 같은 평범하고 낡은 면 셔츠. 그것은 어머니 은실이 문간방 찬물에 손을 적셔가며 직접 빨아주었던 도진이 촌스럽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도진의 손에는 아주 낡고 해진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챙그랑 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도진은 어머니 은실이 30년 동안 자신의 생명처럼 닦아왔던 녹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온병에 담아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붉은 소고기 묵국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성진그룹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화려한 성벽 아래 묻혀 혀를 깨물고 죽음보다 깊은 침묵을 견뎌야 했던 한 여인의 피눈물을 닦아내는 자리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녹그릇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한 여사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라 불렀던 한영의 여사님.
당신은 제게 고귀한 핏줄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제게 나를 낳아준 엄마를 식모라 부르며 짓밟는 법을 가르쳤고 사랑을 멸시하는 법을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든 이 녹그릇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아 닦고 또 닦았던 문간방 식모 김은실 여사가 바로 저를 숨쉬게 한 진짜 뿌리입니다. 객석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 여사와 박 전무가 해외 밀실에서 나눴던 최후의 녹취록이 연회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록 음성 박 전무 그 씨바지년이 죽을 때까지 도진이 근처에서 입도 뻥긋 못하게 해. 만약 도진이가 자기 뿌리를 알게 되면 그땐 그 여자랑 그 집안 식구들 다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버려. 내 아들은 오직 내 작품이어야 하니까. 고기만 제공하는 도구가 감히 인간 대접을 바라선 안 되지. 한 여사의 잔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진은 이어 은실이 문간방 벽지 안쪽에 손톱으로 긁어쓰거나 삐뚤삐뚤하게 남겼던 쪽지들을 한 장씩 낭독했습니다. 오늘 내 강아지가 나를 보고 할멈이라고 불렀다. 서러워도 웃어주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다 안주인님께 매라도 맞으면 어쩌겠니?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들이 헷갈릴까봐 나는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기로 했다. 도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제가 이 가문의 가짜 왕자로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심장이 도려나가는 아픔조차 축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녹그릇에 피눈물을 채워 넣었던 진짜 어머니의 이름을 전 국민 앞에 부르러 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더러운 식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유일하고 고결하며 위대한 나의 어머니입니다. 도진은 녹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려던 정재계 인사들은 자신이 든 은식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박차고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도진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와 비밀 장부를 토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픈 척 연기하며 동정을 사려던 한 여사는 수사관들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도진,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도진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아주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뒤틀린 욕망이었어. 이제 그 욕망의 대가를 치러.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차가운 문간방보다 더 춥고 외로운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씹으며 평생 사죄하며 살아. 한 여사와 박 전무는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종갓집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문의 위선은 산산조각 났고 성진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알 수 없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이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보다 가볍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진은 호텔 펜트하우스 층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금관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의 녹그릇이 여전히 맑은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 이름이 김은실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이제 더는 차가운 방에서 숨어서 울지 마. 내가 다 찾았어. 도진은 성진그룹의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포기하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뺏기거나 신분의 벽에 부딪혀 인간의 존엄을 잃은 이들을 돕기 위한 은실 재단의 탄생이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당한 한 여사와 박 전무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실의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이제 도진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고향의 흙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진은 서울의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어머니 은실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 곁에는 30년 세월이 묻은 낡은 녹그릇 보따리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죠. 차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경상도의 굽이진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어머니가 쪽지에 남겼던 그 고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 고향 언덕에는 사과나무가 많았지. 봄이면 하얀 꽃이 눈처럼 내렸단다. 도진은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만 같아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은실이 태어나 자랐던 작은 마을의 뒷동산이었습니다. 이제는 폐가가 되어버린 층과 터가 내려다 보이는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따뜻한 언덕이었죠. 도진은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거창한 성묘 대신 어머니의 성품을 닮은 소박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에는 도진이 직접 정성껏 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김은실, 여기 잠들다. 당신의 아들 도진이 사랑과 참회로 바칩니다. 도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녹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무명. 헝겊을 꺼내 녹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뽀득 뽀득 적막한 산자락에 녹그릇 닦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은실이 문간방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들려? 엄마가 닦던 이 소리, 이제 내가 낼게. 엄마가 나를 위해 참았던 그 수많은 말들, 내가 대신 세상에 다 전할게. 이제 저 차가운 문간방 말고 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편히 쉬어. 도진은 닦고 또 닦았습니다. 녹그릇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어머니의 한이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그릇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며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자 마치 은실이 환하게 웃으며 도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굽은 허리를 펴며 다가왔습니다. 친척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도진의 곁에 앉아 묘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아니 도진군. 은실이가 떠나기 전날 마을 사람 편에 몰래 보내온 편지라오. 언젠가 아들이 오면 꼭 전해달라더군.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는 은실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아, 내 새끼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너에게 짐을 지워주어 미안하다. 하지만 도진아,
너는 내게 한 번도 식모의 아들이 아니었다. 너는 내 삶의 이유였고 내 우주였다. 내가 녹그릇을 닦은 건 내 밥그릇이 빛나길 바라서였고 내가 침묵한 건 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길 바라서였다. 아들아,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너를 낳은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살았다. 부디 나를 잊고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거라. 그것이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도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행복만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이 겪을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내리사랑,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꽃을 피웠던 위대한 모성애 앞에 도지는 작고 초라한 아이가 되어 울었습니다. 얼마 후 도지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진그룹의 회장실이 아닌 작은 시골 학교 근처에 소박한 밥집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은실내 녹그릇. 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녹그릇을 닦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는 곳이었죠. 도지는 더 이상 명품 수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선 냉소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들을 엮어 책을 냈고 그 인쇄는 모두 시바지나 미혼모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성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녹그릇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진의 식당에 하얀 사과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왔습니다. 도진은 손님이 남기고 간 녹그릇을 닦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엄마, 오늘 국은 간이 딱 맞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을 담았어. 이제 나 정말 행복해. 도진의 녹그릇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긋한 사람 냄새가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빚어낸 위대한 모성은 그렇게 아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향기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과 권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한 남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쩌면 그 거친 손마디 속에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실과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세상에 숨겨진 진실과 감동적인 사연을 찾아가는 저희에게 큰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머니의 녹그릇처럼 변치 않는 반짝이는 축복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